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소 시간입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해드린 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취임 한 달을 맞아 기자회견에 나섭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숨가쁜 행보를 이어왔는데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내란으로 무너지고 잃어버린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사회를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라면 한 개 2,000원 한다는 게 진짜요? 물가 문제가 우리 국민들한테 너무 큰 고통을 주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 어려운 자리 함께 해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어느덧 한 달이 됐습니다. 30일을 맞는 날인데 오늘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30일 기자회견이란 게 굉장히 좀 듣기에 생소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대통령 기자회견이라고 한다면 첫 기자회견은 보통 100일 기자회견이 익숙한 단어인데 이렇게 좀 30일 만에 빠르게 하는 이유 뭔가요? 일단 이 짧은 한 달이었지만 무언가를 우리가 성취해냈다는 것을 조금 홍보하기보다는 지난 한 달 동안 우리가 이제 내각 인선도 어느 정도 마쳤고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가야겠다라는 시그널을 국민들께 여러 차례 보여드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어떠한 어떤 국정 운영을 해나가겠다는 어떤 비전을 조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의 성과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G7 정상회의에 참석을 해서 대한민국의 외교가 정상화됐다라는 걸 선언을 했고요. 그다음에 남북 확성기가 중단되어서 접경 지역에 있는 어떤 국민들에 대한 불안을 좀 해소했다. 그리고 가장 큰 것은 주가 3천선을 곧바로 회복했다. 이것이 경기 활성화가 더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부동산 폭등과 관련해서 일단 급한 불은 껐다. 이 정도에 대해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성과들을 좀 짧게 요약을 해주셨는데 송영훈 대변인님은 이재명 대통령의 한 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허니문 기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정 지지율이 높은 것은 객관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세 가지가 없다고 평가가 되죠. 실외기, 즉 실효성 있는 경제정책, 그리고 외교의 연속성, 그리고 납득할 수 있는 인사 기준. 이 세 가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실효성 있는 경제정책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그 소비 쿠폰을 나눠주는 것 이것만으로는 잠시 고기 사 먹을 때 좋고 말지 근본적으로 우리 내수 경제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아직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나토 정상회의에는 불참했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중국에서 전승절 행사 초청을 해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리 외교의 연속성과 방향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을 만한 그런 답변이 있어야 될 걸로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김민석 총리 후보자 그리고 노골적인 이해충돌의 케이스라고 평가할 수 있는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처럼 이렇게 인사검증의 기준이 형해화됐다는 비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실외기 세 가지는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한 달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질의응답에서 여러 가지 질문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 조율 없이 진행된다고 하는데 특히나 이번 내각 구성과 관련해서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 과정에 대해서 좀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굉장히 좀 궁금한 지점이고 또 검찰 개혁에 관련해서도 어떤 답을 내놓을지 궁금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인사에 관해서 반드시 질문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퇴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검찰이 반발하고 우리 형사사법 시스템을 뜯어고치면서 국민들께서 피해를 보실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에서 이른바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검찰 해체 또는 검찰의 권한을 형해화시키는 것을 기어이 단행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외교의 방향성과 연속성에 관한 부분도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 전승절 행사에 과연 갈 것이냐 반드시 질문해야 되는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부동산 정책 지금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실 대변인이 대통령실의 대책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는 입장이나 방향성이 없다. 이렇게까지 언급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한 질문 그리고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을 만한 대통령의 답변이 있어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질문이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다만 지금 야당에서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 또 검찰 개혁, 또 부동산 대책 여러 가지 좀 반대되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대통령의 직접적인 설명이 나오는 자리라 여기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할지 좀 기대가 돼요.
근데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저희가 어쨌든 대출 규제라는 어떤 응급 처방을 냈고 이게 업계에서 그리고 전문가들에게 이거 제대로 된 정책으로 가고 있다, 방향이 맞다라고 지금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예. 지금 이에 관련해 가지고 이제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분명한 효과를 거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의 부동산 정책은 이 전의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는 다를 것이다. 이 전의 정부들은 쉽게 말해서 잼만 계속 날리던 수준이었지만 저희는 제대로 된 한방으로서 이것을 제대로 잡겠다라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기자분들께서 물어보시면 대통령께서 책임 있는 답변을 들려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김민석 후보자와 관련해 가지고도 이제 야당에서는 계속 지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겸손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저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새 정부의 첫 번째 총리에 대해서는 사실 협력을 해주는 것이 국민적인 여론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국민 여론 들어보니까 어쨌든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부족하지만 찬성을 하는 의견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 이유가 결과적으로 이 전임 정부의 단 한 명이었던 총리 한도수 총리와 비교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82억 대 2억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소 부족한 점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의 첫 번째 총리이기 때문에 통과시켜 주자 이런 여론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언급을 했었지만 오늘 회견에서 검찰 개혁에 대한 이 대통령의 입장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이 되는 상황인데 민주당은 속도전에 나선 모습입니다. 당권 주자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검찰 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워야 합니다. 검찰 개혁의 과제는 뜸을 들일 만큼 들였습니다. 시간을 질질 끌면 반격의 시간만 허용할 뿐입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검찰개혁, 이번엔 끝을 봐야 합니다. 9월까지 검찰청을 해체하겠습니다. 더 이상 검찰청이라는 이름을 남기지 않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당권 도전에 나선 두 분 그리고 강성 지지층 분들의 생각은 지금 검찰 개혁 한 발도 물러설 수 없다. 이번에 끝을 봐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지금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 입장을 통해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점은 온건한 개혁, 좀 차분한 개혁을 하겠다는 입장으로 풀이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입장 차가 있는 상황인데 다만 미묘한 건 지금 정성호 법무장관 입장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면서 약간 되게 미묘하게 상황이 좀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단 저희가 이제 대선 전부터도 기조를 좀 정했던 것이 이 검찰 개혁이라든지 3대 특검이라든지 이런 어떤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대통령실이 전면에 나서지 않고 당에서 속도감 있고 책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것이 저희의 기조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입법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국회에서 민주당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했던 말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청 폐지 이런 말 쓰지 말아라. 이것은 기존에 있던 검찰의 수사와 기소라는 이 기능을 분리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온건한 목소리를 내는 것도 맞고 이 속도감 있게 추진한 건 또 다른 문제인 거거든요. 하지만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고 해서 이 과격한 발언이 나온다는 것이 저는 어떤 반발 세력을 더 부추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자제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도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와 비슷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을 하세요? 저는 뭐 대통령께서 이 검찰 개혁과 관련해 가지고는 깊은 메시지는 저는 안 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말을 좀 아낄 것이다.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입법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해결하는 것이 맞고 사실 수사와 분리가 왜 중요하냐? 아니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사실 기소가 안 되는 것이고 기소를 안 하니까 이 혐의가 유죄인지 무죄인지 가려낼 수가 없는 것이고 이것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16가지 혐의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느끼기에는 과거에 문재인 정부에 있었던 어떤 검수 완박 때보다 반발도 훨씬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적으로 바라는 것도 있고 검찰 자체적으로도 지난 정부에서 잘못됐던 이 검찰의 행태 때문에 반성하는 그런 느낌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검찰 개혁과 또 정성호 후보자가 얘기하는 검찰 개혁 약간의 입장차가 있는 상황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정성호 후보자와 입장과 비슷한 얘기를 하게 된다면 강성 지지층분들이 좀 싫어하지 않겠어요? 어떻습니까? 그런데요. 검찰 해체라는 용어를 쓰느냐 아니냐 예. 그리고 검찰청이라고 하는 기관의 명칭을 바꾸느냐 아니냐의 문제지 사실은 정성호 후보자가 얘기하는 것이나 민주당의 정청래 박찬대와 같은 당대표 주자들이 얘기하는 것이나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뺏겠다는 것입니다. 즉 검수완박 시즌2거든요. 예.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우리 강성필 부대변인께서 수사가 제대로 안 되니까 기소가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권이 남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형사사법 시스템은 70년 넘게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는 것을 전제로 유지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경찰의 수사 노하우는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통계가 2020년 대비해서 2024년에는 이른바 검경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4년 동안 검찰이 경찰의 수사가 미진하다고 돌려보내는 보안수사 요구 비율이 2.9배가 올라갔습니다. 처리 기간이 늘어났어요. 처리 기간도 늘어났고 보안수사를 요구하는 비율도 늘어났습니다. 예. 그만큼 경찰의 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검찰이 제대로 기소가 될 수 있게 하려면 수사권을 가져야 국민들께서 피해를 보는 사건에 있어서 정확한 수사와 소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형사사법 시스템은 오로지 국민을 중심에 놓고 디자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송 변호사님 하신 말씀이 전반적으로 다 맞아요. 예. 근데 그것은 제대로 된 검찰이 역할을 했을 때인데 지난 정부에서 검찰이 역할을 제대로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가 조작 어땠습니까? 비전문가라고 해가지고 혐의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나고 정권 교체가 돼버리니까 어떤 증거들이 나옵니까? 아니 이동형 인터넷 중계기 가지고 다니면 추적도 할 수 없다 이런 말을 증권사 직원에게 김건 여사가 했다는 거 아니에요. 명부 빼고 주 사람이 제가 청탁을 했습니다라고 했는데 아니 넌 청탁한 게 아니야. 검찰이 기소 안 해버리잖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이것을 잘 제대로 된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전반적인 검사들은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잘못된 정치 검찰 때문에 이런 행태가 나온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개혁해야 됩니다. 기왕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제가 아주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핵심을 잘 짚으셨어요. 일부 정치적인 사건들에 대한 처리가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권을 통째로 뺏거나 검찰을 아예 해체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검찰 인사를 중립화할 것인가 이게 핵심입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검찰총장을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하면 어느 진영이든 모두 동의하는 중립적인 인사가 검찰총장이 되고 그 아래의 검찰 인사들도 상당히 중립화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당에서 그런 방안을 내놓는다면 국민적으로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해 주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 부분 인정은 하시지만 그런 문제들은 현실적으로 이런 검찰 개혁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할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고칠 부분이 있고 이런 이 형사사법체계라는 100년 대계에 있어서는 지금 뭐 민주당에서는 2달 안에 지금 다 바꿔버리겠다고 하지만 굉장히 좀 시간을 두고 우리가 논의해야 될 문제다 이런 말씀이셨어요. 저희가 이 외교 이야기도 짧게 해보겠습니다. 중국이 오는 9월 전승절 기념 열병식에 이 대통령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참석을 한다면 아직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못 만났잖아요. 시진핑 주석을 먼저 만나게 되는 거라 굉장히 고심이 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과거 사례를 찾아보면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중국 전승절에 참석을 하셨죠. 보수 정당의 대통령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진보 정당의 대통령이 참석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외교 자율화에 있어서 이것은 어떤 방향성을 설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꼭 미국의 눈치를 봐야 되는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남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의 동맹국가인 그리고 한미 동맹에 대해서 혹시라도 우려를 하고 있는 국민들이 있다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아직 만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 시진핑 주석부터 만나는 것이 자칫 잘못된 시그널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예. 이제 전승절이 군사적인 좀 행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우려가 더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특사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총리급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가시는 것도 대체 방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승절 참석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안 가는 게 맞죠. 예.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외교의 순서에 맞지 않아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 것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 전승절 행사 수락부터 밝히게 되면은 한미 관계에 큰 악영향이 우려됩니다. 두 번째로 외교의 효과 면에서 의문이에요. 2015년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 전승절 행사에 참석을 했지만 2016년 사드 배치 전국에서 한한령이 내려지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행사는 참석해서 참석하는 대로 우리 외교는 비용을 치르면서 효과는 미미했던 거예요. 세 번째로 외교적 역효과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미국은 각국의 전승절 행사 참석을 존중한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사실상 불쾌하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밝혔거든요. 예. 지금도 미국의 아시아 전략은 중국을 견제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시아 프라이어리티 정책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전승절 참석한다? 그러면은 미국과의 관계가 불편해지는 것을 감수해야 된다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소식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 처리가 될 전망입니다. 여야 굉장히 강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국민의힘에서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 방지법을 발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청문회 나와서 거짓말도 못하게 그리고 자료는 꼭 내게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인사청문회 제도가 올해로 26년째인데 김민석 후보자 청문회를 계기로 이 제도 자체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역대 처음으로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사상 유례가 없었던 증인 참고인이 넘는 청문회를 했고 예. 또 이종배 인사청문위원장은 청문회 도중에 자료 미제출률이 73.3%에 달한다. 이렇게 언급한 적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후보자의 일방적인 변명만 듣고 아무것도 검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즉, 이 제도 자체가 본질적인 목적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른바 김민석 방지법이라고 하는 것을 제출한 것입니다. 민주당도 김대중 정신, 노무현 정신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인사청문회 제도를 박물관으로 보낼 것이 아니라면 이런 법안은 여야 합의를 통해서 제정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이렇게 법안도 발의하고 국민청문회까지 열면서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나 저러나 지금 의석수를 생각했을 때 민주당이 김민석 국무총리 인준안을 통과시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추후에 여야 협치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정치가 좀 과거 사례를 보면 참 재밌어요. 예. 방금 우리 성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고 있던 뭐 인사청문회 뭐 방지법, 김민석 방지법 이런 것들 다 지난 정부에서 저희가 했던 말이거든요.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가지고는 항상 여당과 야당이 맞서 싸워왔었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 어떤 매듭을 어느 정부에서 끊어낼 것이냐의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도 깊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김민석 그 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는 이루어질 것 같고 또 이왕에 이루어질 것 같은 분위기면 저는 국민의힘에서도 또 양보할 건 양보해야지 또 본인들도 나중에 또 요구할 것을 또 명분이 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지난 정부에서도 제가 계속해서 인사청문회에 있어서 제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왔지만 예. 사실 결국에는 이 인사청문회는 낙마하냐 마느냐는 이 민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한 방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국민의힘의 청문위원 중에서도 주진 의원만 쉽게 말해서 스타급으로 떠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반대로 생각을 한다면 주진 의원 말고 다른 의원들은 별로 한 방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국민의힘에서 전향적으로 좀 협조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국민의힘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이 송원석 비대위 체제가 공식 출범을 했고요. 이 송 비대위원장은 계엄과 탄핵에 대해 사과를 하고 안철수 의원을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관련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중도, 수도권 청년들을 다시 우리를 돌아보고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뭐 어떤 위치에 있든 당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락을 하게 됐습니다. 불법 비상계엄과 이로 인한 대통령 탄핵, 대선 패배에 이르기까지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실망을 끼쳐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이 혁신위의 무게감에 대해서 가늠을 해볼 때 항상 저희가 보는 것이 전권을 부여받느냐 마느냐예요. 그런데 이 전권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아사무사하게 얘기를 좀 흘리셨고요. 전권을 어느 정도 부여받느냐에 따라서 안철수 의원이 지금 국민의힘을 사망 선고 직전에 의식 불명의 상태다. 수술칼을 들이대겠다고 했는데 이 메스를 어디까지 들이댈 수 있느냐가 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전권이 모호한 상태예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지금 국민의힘은 상황은요. 메스를 들이대서 수술을 할 정도가 아니라 방사선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 정도의 상황인데 예.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기왕에 되셨으니까 잘해서 좋은 성과를 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만 세 가지가 부족해 보입니다. 예. 첫째로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8월 중순 전당대회 설이 지금 유력하게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다음 주 월요일에 당장 첫 혁신위 회의를 시작해도 5주 정도의 시간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 얼마나 완성된 혁신안을 낼 수 있을지 의문이고 두 번째로 권한이 불분명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송원석 비대위원장은 명확한 언급을 안 하고 있고 이 혁신위가 출범한 과정을 돌아보면은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의 이른바 5대 개혁안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 혁신에 대한 요구가 분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의원총회가 취소되는 듯한 그런 모양도 연출이 됐고 결국에는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유예가 돼서 이 혁신위가 출범한 겁니다.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권한은 불분명합니다. 다음에 선출되는 지도부가 이 안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 번째로 이것을 관철하기 위한 정치적 힘이 있느냐. 안철수 의원은 선수는 사선입니다만은 본인이 당내에서 일정한 계파를 형성하고 있지 않은 분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어떤 혁신안을 내더라도 그것이 당내에서 수용되도록 할 수 있을 만한 정치적인 힘, 무게, 정치력 이런 것들이 있는지에는 물음표가 그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로 많은 과제가 안철수 위원장 앞에 놓여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권한 없고 시간 없는 안철수 혁신위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지난 혁신위, 국민의힘 혁신을 생각해 보면은 인요한 혁신위 같은 경우에는 전권이 있는 혁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어떤 당의 체질 개선이라든지 뭐 실질적인 변화는 이끌어내지 못하는 결국 성과가 부족했던 혁신위로 평가가 되고 있어요. 안철수 혁신이 어떻게 성과 낼 것으로 보십니까? 저는 성 변호사님께서 너무나도 제대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보탤 말이 별로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물어보고 싶은 게 왜 이 시점에서 그러면 이 혁신위를 지금 계속 가동하려고 하는가가 저는 궁금해요. 일에는 우선순위라는 게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지금 국민의힘의 우선순위는 제대로 된 리더십을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선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선출된 리더십, 즉 새로 선출된 당대표가 혁신을 이끄는 것이 순서상 맞는 것이고 정치적인 힘도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앞서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말은 좋죠. 혁신하자는데 누가 반대합니까? 하지만 혁신을 할 힘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철수 혁신위가 뭐 잘 되길 바라지만 제가 봤을 때는 순서상 전당대회를 하고 거기서 선출된 당대표가 혁신안을 제대로 이끌어가는 것이 맞다. 그리고 그게 현실적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